저번에 상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담에는 내담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있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저번에 관계고 또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뭐뭐 하는 과정이다. 예, 여러분 상담에서 중요한 키워드 내담자, 상담자, 관계, 그 다음에 과정. 그러면 상담이란 뭐뭐한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가요? 현재 당면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든 현재 당면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어떤 상담자에게요? 상담자로서의 인격과 실력 또는 기술을 갖춘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돕고요? 무슨 해결을 받고? 당면한 문제 해결을 도움받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인격의 재구조를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로서는 필요한 게 상담자 인격과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담의 목표로는 단기 목표가 있고 궁극적, 장기 목표가 있겠죠. 단기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면한 문제 해결.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의 변화와 성장. 이게 상담이었다고 저번에 정의를 해드렸고, 자,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인 상담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은 개인의 성격이니까 개인 내적으로 들어간다죠. 개인 내적.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만, 자,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가족의 구조,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다른 말로 체계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잘 보시게 되면 가족 치료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체계는 여기에는 건강한 체계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체계, 기능적인 게 있고 역기능적인 게 있고 합리적인 게 있고 비합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계론적 관점을 좀 배우면 상담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요 주요 개념에서 여러분과 같이 좀 토론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쪽에 보시면 체계론은 물론 버털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게 생물학에서 사회과학에서 생겼던 것을 자, 일반적으로 갖고 와서 일반 체계론이라 그래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자연과학에 있던 것을 사회과학으로 가져온 것을 체계론이야 일반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해서 일반 체계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 체계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체계보다는 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오히려 그죠? 더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체계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시스템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론은 원래 두 번째 달러 보시면 에너지, 물질, 정보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에너지는 어떠한 역동성이 있죠. 어떤 움직임이 있죠.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조직화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여러분 조직이 있죠. 조직.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몸의 기능도 조직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순환기, 뭐 소화기, 뭐 내분비기 이런 거 다 내분비계 이렇게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직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응집성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만 아픈 때 딱 머리만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스템은 서로 어떠한 조직화가 있고 서로 응집되어 있고 또 좀 내려가시면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반 체계로는 체계는 핵심 단어가 조직화가 되어 있고 또로 응집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여기는 없지만 서로 상호 여기 조종하고 규지한다. 이 말은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체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론은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고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의 통일된 전체,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체, 컴플렉스다. 컴플렉스다. 여러분 종합운동장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종합운동장?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그죠? 컴플렉스. 여기서는 이 열등감을 말하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연결된 이렇게 전체 집합, 응집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론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계의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들도 변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계론에서는 한 부분이 변하면 체계의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도 변한다. 다른 부분도 변한다. 자, 이것이 가족 체계에 영향을 줬어요. 지금 가족 체계는 이게 일반 체계론을 가족 치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체계론을 가지고 옵니다. 자,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족은 보시면 가족은 개개인가? 가족은 개개인, 엄마, 아빠, 자녀, 시부모님, 시어머니, 가족은 개개인가? 가족원 사이에 제일 중요한 관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성, 다른 말로 특성, 가족은 개개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환경들이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엄마가 아프다든지, 아빠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관계와 특성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직화되어 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응집되어 있고 서로 간에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상호 보완적이다. 됐죠?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 치료 이론의 체계론으로 가져온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거를 모든 어떠한 그 조직에는 체계가 있는데 가족에도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그래서 가족 치료 이론의 제일 큰 근간은 무슨 이론이다? 체계 이론이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가족 치료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제가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주면 전체, 부분과 전체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부분과 전체가 서로 관계성, 중요하게 어떤 맥락이 있는가, 이거를 기초로 가족 치료 이론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 이론이 가족 치료 이론이 체계 이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담과 다른 점을 여기 일반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 분석적 프로이드 이론이니까 프로이드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 개인을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한 개인에 초점을 두지 않죠? 체계, 시스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그 사람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체계가 기능이 잘 안 돌아간다. 아니면 기능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기능. 기능이 잘 되는 것을 기능적.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은 역기능적. 그래서 기능의 문제로 보지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의 심리 내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맥락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족 치료인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치료인이 좀 더요, 좀 이 통합적인 면이 통합적이고 좀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관계적인 그런 면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체계론 쪽 관점이 그래서 오른쪽 한 중간에 세 번째 달러 보시면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 치료자들은 대부분 기본 원리와 전제가 일관되게 비슷합니다. 대부분. 개인 상담은 정신분석이냐, 행동주의냐, 인본주의냐, 그 다음에 형태주의냐, 아니면 그 다른 이론, 인지치료냐에 따라 다 달라요. 진짜 접근 방법하고 전제도 다른데 가족치료는 전제 조건이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스템으로 가족은 움직인다. 그 시스템을 밝혀내는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자, 체계에서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자, 체계에는 큰 체계가 있고, 그렇죠? 큰 체계가 있고 그 밑에 소체계가 있죠. 소체계를 다른 말로 하위체계. 하위체계 23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 자, 체계에는 큰 체계가 있고 그거를 상부체계 또는 상위체계라고도 하고, 큰 체계 밑에 있는 다른 체계를, 밑에 있는 체계를 뭐라 그래요? 소체계 또는 하위체계. 그래서 가족에서는 가족 전체를 그림으로 보시면 겉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겉에 큰 원이 있죠? 큰 원이 뭐게 되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 큰 바깥의 원을 가족 체계라고 보세요. 가족 체계. 자, 가족 체계보다 좀 더 상위 체계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가 있죠. 여기 가족 체계 안에 하위 체계들이 있죠. 여러분, 하위 체계, 자, 살펴볼까? 가족이 어떤 하위 체계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칠판에 한번 써드렸는데, 가족의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 하위 체계. 그 다음에 부모 하위 체계. 또는 형제 하위 체계. 또는 모자, 모녀 등등 그런 전체가 하위 체계가 있는데, 하위 체계가 화살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관계적으로 있죠. 한쪽으로만 있지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있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정리가 잘 됐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고,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 유기적이죠. 유기적 관계 있고, 개인 또는 가족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을 둘러서 환경이나 상황의 맥락을 동시에 봐야 되고, 그때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체계 이론을 가족치료론에 조합해서 계속 가족치료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는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두뇌. 인공지능 두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네틱스가 뭐냐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이버네틱스는 조절이 있고, 조절이 인공지능, 일종의 그 온도 조절기 같은 거죠. 온도 조절기. 날씨가 추우면, 그럼 보일러가 돌아가죠, 그죠? 제가 제일 이제 아침마다 힘든 게, 모르고 이제 저는 되게 추위를 타서요. 실내 온도로 보통 25도, 26도를 해야지만 밤에 잠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은 이불을 차내고 자고, 25, 26대도 두꺼운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니까 이제 환기를 시키거든요. 환기를 시키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보일러가요 계속 돌아가서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환기를 시킬 때는 보일러를 어떻게 될까요? 20도까지 내려놔야지만 찬바람이 들어와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거든요. 자,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적이잖아요. 이런 사이버네틱스. 체계는 서로가 조절이 하고 규칙이 있고 어떤 정보 교환, 정보 처리 기능을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네틱스. 수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수학적 개념인데, 이것을 다시금 일반적으로 적용해보자. 그런 거죠.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보면은, 자,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이버네틱스는 피드백 기제를 중요시한다. 자, 어떤 피드백이 오냐, 그죠? 바깥 공기가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처럼 가족에서도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응? 엄마가 화를 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왔는데 아빠가 이거를 잘 달래주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능입니까? 역기능입니까? 기능적이죠. 그죠? 엄마가 화를 냈더니 아빠가 어떻게 달래주더라. 기능적이 되겠죠? 근데 이 피드백을 보면서 그 가족의 시스템, 구조가 어떤가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피드백 기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가정의 온도 조절기를 들 수 있다. 집안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 조절기 자동으로 꺼지고,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 조절 자동으로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온도 조절기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리를 개인의, 가족의, 집단 안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개념. 됐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피드백이 오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피드백에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5번째쯤 보시면 피드백 고리가 자 정적이냐 포지티브. 이건 여기서 정적은 긍정적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긍정적 개념은 정적. 그다음에 부적 피드백. 자 정적 피드백이 뭐냐 하면은 세 줄 넘어가시면 체계를 다른 수준으로 재조정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체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적. 변화니까 뭔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의미에서 포지티브, 플러스입니다. 뭔가 변화를 하도록 더해준다. 자, 그런데 부적 피드백은 뭐냐면은 변화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더하는 게 별로 없죠? 그냥 그대로 어쩌면 놔두는 것 같은 거를 뭐라 그래요? 부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은 여러분 긍정적, 부정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긍정적, 부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가족 치료에서 만약에 엄마가 지금 굉장히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가 왔습니다. 자, 갱년기가 와서 엄마가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밥도 안 해놓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 자, 그랬을 때, 가족 체계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담자나 아니면 여러분 상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여러분, 이 엄마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적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변화 좀 하십시오. 됐죠? 정적 피드백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네? 변화할까요? 유지시키라고 할까요? 자, 변화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변화시킨다. 그거 무슨 피드백? 정적 피드백. 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기간상 6개월간은 한 최소 3개월간은 그냥 놔두자. 그럼 무슨 피드백? 부적 피드백. 자, 놔두는 게 좋다. 이거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죠? 놔두는 거죠. 자, 부적 피드백. 그랬는데 이 엄마가 지금 갱년기가 왔고 지금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도 자기 감정 조절 못해갖고 우울하기도 하고 밥도 하기 싫어하는데 아빠가 막 부인한테 당신 타박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막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화를 내요. 이때 남편에게 지금은 당신 화를 내는 남편, 긍정 부정 개념 없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지금은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를 낼 게 아니라 당분간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하지 마시고 뭐하라? 제일 좋은 눈치를 보고 사세요. 남편이 한 번도 눈치를 안 보던 남편이 눈치를 보라. 이게 정적입니까? 부적입니까? 정적이죠. 뭔가 더해지잖아요. 뭘 보라고? 눈치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에? 정적 피드백이 되겠죠. 남편에게 정적 피드백 할 거 아니면
그래, 당신이 화낼 만도 하다. 화를 내십시오. 부적 피드백. 자, 정적, 부적 피드백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 뭐를 할까요? 정적 피드백이 낫겠죠. 당신이 지금은 화를 낼 게 아니라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갱년기 있는 여성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갱년기를 좀 지나려고 하는데, 갱년기가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진짜 호르몬이, 이렇게, 뭐죠? 변화를 느껴요. 여자들이, 민감한 여성은 느껴요. 힘든 게 이제 신체적으로 일단 잠이 진짜 안 오고요. 너무너무 불면증은 내 친구. 이렇게 됐어요. 불면증은 내 친구.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니까 또, 늦게 자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민해지고, 신경질질. 밥맛은 없다가, 그러니까 또 어딘데도 갑자기 폭식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저는 또 이제 이 자궁적인 문제가 수술도 2번, 내막적 수술도 2번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상담자라 이거를 식구들에게 많이 부정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기운도 없고 좀 그러니까 그게 1년, 2년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저한테, 엄마 도대체 갱년기가 지금 몇 년째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갱년기가 한 1년 반쯤 됐는데, 딸은 몇 년으로 느꼈을까요? 한 4, 5년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좀 그랬나? 그랬더니 한 1년 반 됐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끝날 때쯤 됐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끝날 때쯤 됐겠지. 해서 요즘 인터넷이 이제 발달돼 있으니까, 야, 보통 갱년기가 몇 년이나 간다냐?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갱년기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네. 5년에서 10년이에요. 사춘기보다 더 길어요. 사춘기보다 더 기니까 우리 딸이, 엄마 왜 이렇게 갱년기가 오래가? 왜 1, 2년이 오래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딱 조사해봤더니 답을 얘기 안 해요. 5년, 10년이란 말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왜 몇 년이, 아니, 그러네. 생각보다 기네. 그러는 거야. 생각보다 기네. 그래서 갱년기가 요런 특성이 좀 있어요. 의외로 좀. 그래서 여성분들, 이런 상담 공부하시는 분은 잘 갱년기를 좀 잘 조절해서 주변 사람 덜 피해가 가도록 해야 되고, 또 갱년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뭐 한다? 눈치를 봐준다. 그러면 좀 마음이 풀려요. 눈치를 봐주는 게 나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한국에서는 눈치를 봐주는 게 배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으면 알아서 긴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좀 이렇게 풀리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도 안 보고 그러면 마음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제가 말한 것은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 아시겠죠? 긍정적,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피드백은 뭐라고요? 정적. 변화를 그냥 유지시키는 것을 부적. 그래서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을 여러분이 좀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기능적이 되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이론에서 3번째 중요 개념이 나옵니다. 3번째 중요 개념은 항상성. 여러분, 항상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항상성? 항상성 영어로는 호메오스테이시스, 적어도 H-O-M-E-O, 호메오스테이시스. 여기 있나, 영어로? 여기 있네요. 여기 영어로 중간쯤에 있죠?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은, 자, 2번째 달러 보시면, 2번째 줄. 자, 체계 내에서 하나의 안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 패턴을 좀 고집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죠? 자, 이것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가족 내에도 있다는. 가족 내에도 가족이 일반적으로 자기 가족의 시스템이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를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2번째 단락의 끝에서 3번째 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렇죠? 변화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수반돼도
수반대도. 자, 항상성을 유지해요? 항상성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변화하지 않고 그냥 아까 같은 남편 같은 남편 눈치를 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요? 자기 패턴들. 내가 왜 눈치를 왜 봐? 하면서 자기의 본래 경향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더라. 가족에도 그런 항상성이 있더라. 이런 경향성이 바로 항상성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성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락 보시면 가족 체계가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아까처럼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구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래요? 항상성을 깨트린다를 깨트린다. 자, 본래 체계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성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린다. 자, 이렇게 깨트리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항상성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족 치료에서도 항상 긍정적, 부정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항상성 유지하는 게 좋으면 항상성 유지. 됐죠? 항상성을 깨트리는 게 좀 항상성을 깨트리도록. 이런 것이지, 뭐, 유지가 좋고, 항상성을 깨트리고 좋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항상 중립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항상성 유지가 좋은지, 깨트리는 게 좋은지. 자, 엄마가 아들하고 밀착된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부모 집이 자꾸 눈치가 보여. 부모님 눈치가 보이니까 부모님이 주는 용돈. 요즘 대학생 졸업하면 용돈 얼마나 줄까요? 50만 원 내외 줘도 되겠죠? 너무 많나요? 그 정도? 그죠? 50만 원 내외. 그래서 엄마가 너가 아직 취직 준비하라고 학원 다니라고 딱 60만 원, 70만 원 준다고 치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 내가 친구 집에 얹혀 살아도 독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뭐가 깨지는 거야? 항상성이 깨져요. 경향성인데 엄마는 집에 오면 주로 남편하고 얘기하기보다 누구랑 얘기했어?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아들의 독립으로 가족이 구조가 막 깨지려고 그래. 근데 아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독립으로 나갔어. 나갔더니 이 엄마가 아들이 나갔으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나갔더니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들이 나갔는데도 아들 집에 매일마다 들러닥거리면서 아들을 힘들게 해. 이럴 때 아들이 나갔던 항상성을 그죠? 새로운 항상성인데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변화된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독립을 해서 어떻게? 계속 엄마가 좀 힘들어해도 일관적으로 지키고 엄마가 나한테 간섭을 그만두세요. 가장 오지 마시고 저는 이제 직장과 누구를 찾아 떠납니까? 여자친구를 찾아 떠나야 되니까 어머니 오지 마시고 어머니도 어머니 남자친구 누구겠어요? 아빠라 좀 잘 싸우시든지 어떻게 두 분이 싸우시더라도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항상성을 다시금 깨트리고 얘는 일로 왔는데 다시금 들어오고 이렇게 항상성은 어디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건강한 기능적으로 됐을 때는 깨트려야 되고 안 그러면 유지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나갔는데 오히려 그냥 돈도 허랑방탕하게 쓰고 직장도 안 얻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또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능적으로 되느냐에 따라 항상성을 유지할 것이냐 깨트릴 것이냐 자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성은 아까 정적 부적 피드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시스템은 체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서로 응집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건 피드백 개념 같기도 하고, 뭐, 항상성,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족치료 이론가들 항상성이나 부적 피드백 개념을 같이 적용해서, 가족의 문제는 변화하지 않고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에 저항하며, 항상성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길 때, 이때 중요한 건 항상성을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선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족치료 이론가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